이건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태국 국경 지역의 작은 산속 마을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전자 코드 하나가 전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1000년 넘게 숨겨져 있던 고구려의 후예들, 그들은 왜 중국 정부에 의해 철저히 감춰져 왔던 걸까요? 한 미국인 고고학자의 피 속에서 발견된 한국인 유전자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감도는 연구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봉투 하나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미국 국립아시아민족문화연구소 소속 고고학 박사 자이르 킴블레이드입니다. 세계 각국의 소수민족 연구를 통해 인류의 숨겨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던 날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담은 봉투를 뜯자마자 HLA-B59라는 이상한 코드가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유전자 기호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분석 보고서의 설명을 읽어내려가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유전자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인에게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 유전자였으며 다른 민족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혈통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영국계 혼혈인 줄로만 알았기에 한국인의 희귀 유전자가 4개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죠. 손가락으로 서류를 넘기며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히 제 이름과 제 유전자 정보가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자이르,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비밀을 간직했던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내 외할머니는 한국 전쟁 직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고아였단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0년 넘게 우리 가족 안에서 비밀로 묻혀있던 진실이었죠. 외할머니는 생전에 자신의 출신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미국인처럼 살아오셨고 상처와 아픔이 너무 깊어서 심지어 자신의 딸인 제 어머니에게조차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 사실을 숨기셨던 거죠?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전쟁의 상처였을 거야. 내 할머니가 미국에 왔을 때는 겨우 5살이었고 부모님을 모두 잃은 상태였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죠.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유전자 코드가 아닌 제 안에 흐르고 있는 또 다른 역사의 강을 느꼈습니다. 고고학자로서 수많은 민족의 역사를 연구해왔지만 정작 제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할머니의 한국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이라는 성씨였던 것 같아. 그 이상은 할머니도 기억하지 못했대. 너무 어릴 때 미국에 왔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피 속에 흐르는 낯선 민족의 혈통, 그리고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외할머니의 아픔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뿌리를 찾아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것이 고고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혈육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의무라고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동료들에게 긴급 휴가를 신청했고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 이동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HLA-B59는 한국과 일본의 일부 인구 집단에서만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자로 민족 간 유전적 고유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 유전자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죠. 제 혈관 속에 흐르는 미지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재의 높은 책장 사이, 역사의 먼지가 내려앉은 도서관에서 저는 끊임없이 문서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한국과 동아시아의 역사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죠. 제 몸속에 흐르는 유전자의 비밀을 찾아 헤매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외할머니의 잃어버린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한국 역사서 삼국사기의 영문 번역본을 읽던 중 심장이 멎는 듯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20만 명의 유민을 농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순간 손끝이 떨렸죠. 농우라는 지명이 생소했기에 바로 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현재의 중국 운남성 지역이었죠.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의심하면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현재 라후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죠. 당나라의 기록인 당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구려 멸망 이후 수많은 주민들이 당나라의 정책에 따라 변방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라후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북부와 중국 운남성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그들의 외모와 문화적 특성이 다른 동남아시아 민족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유전자 연구 결과였습니다. 1993년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한운 교수팀이 라후족에게서 한국인과 동일한 희귀 유전자 HLA-B59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혈관 속의 유전자, 외할머니의 출신, 그리고 고구려 유민의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죠. 마치 천년의 시간을 넘어 제게 속삭이는 조상들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고구려 유민들의 이동 경로가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당나라의 압제를 피해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동하며 결국 현재의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곳에서 그들은 라후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연구에 더욱 흥미를 느꼈고, 컴퓨터 화면 속에서 고구려의 역사와 라후족의 현재가 오버랩되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죠. 특히 라후족의 전통 의상과 고구려 벽화 속 인물들의 복장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제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고, 제 안에 흐르는 피가 말해주는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라후족을 만나러 가기로 한 것이죠. 연구소 책임자에게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다행히 그는 제 열정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자이르, 내 연구가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책임자의 격려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장비를 챙기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라후족의 언어, 문화, 풍습에 대해 가능한 한만히 알아두고 싶었죠. 무엇보다도 그들과 저를 연결하는 그 희귀한 유전자 HLA-B59의 비밀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막힐 듯한 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2시간 넘게 오프로드 지프를 타고 산길을 오른 끝에 마침내 안개에 휩싸인 라후족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죠. 멀리서 보이는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진 고상식 가옥들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고, 마을 입구에서는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은 아이들이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제가 연구 중에 본 고구려 벽화 속 인물들의 의상과 묘하게 닮아 있었죠. 이곳에 외국인이 오는 일은 매우 드물어요. 현지 가이드 삭타이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된장 냄새에 문득 놀랐죠. 분명 미국에서도 아시안 마켓에서 맡아본 그 특유의 발효된 콩 냄새였습니다. 마을 중앙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너 명의 소녀들이 널빤지를 땅에 놓고 널뛰기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한국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라후족은 전통 놀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널뛰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만의 놀이죠. 그런데 한국에도 똑같은 놀이가 있습니다. 제 말에 삭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추측을 섣불리 말하고 싶지 않았죠. 마을의 장로 리샨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7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예리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무엇을 찾아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리샨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꺼냈고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제 연구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죠. 리샨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고 놀라움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었죠.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 오는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매우 오래전 강제로 남쪽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오는 북방이라는 표현은 분명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었죠.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큰 화로 주변에 모였고 저는 명예 손님으로 리샨 옆자리에 앉았죠. 그들이 내온 음식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찰밥과 비슷한 음식, 된장과 유사한 발효 소스, 그리고 김치를 연상시키는 발효 채소까지 너무나 한국적인 음식들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형, 눈매, 머리카락까지 동남아시아의 다른 민족들과는 분명히 달랐고 오히려 한국인과 가까워 보였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얼굴에서는 더욱 그 특징이 두드러졌죠. 정말 놀라워요. 라후족의 문화와 음식이 한국의 것과 너무 닮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리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죠. 그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전통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작과 리듬이 한국의 민속춤과 묘하게 닮아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죠. 마치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첫날 밤, 저는 리샨이 마련해준 작은 객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발견으로 인해 쉽게 잠들 수 없었고 노트북에 오늘 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색동옷, 널뛰기, 된장, 찰밥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리샤는 저를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마을의 기억 그 자체이십니다. 리샨이 말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언어를 가장 잘 보존하고 계신 분들이죠. 노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차분한 미소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분명히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들렸기 때문이죠. 리샨,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고 리샨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아주 오래된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불렀다는 노래죠. 한 노인이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가락이 묘하게 한국 민요와 닮아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가사였습니다. 날의 강음로 카이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 문장은 제 귀에 나는 강으로 가요처럼 들렸습니다. 리샨, 잠시만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리샨이 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강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UC 버클리의 마티소프 교수가 연구한 라후어와 한국어의 비교 언어학 논문을 열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라후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세계 언어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공통점이었죠. 리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리샨의 허락을 받고 저는 노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나는 집에 갑니다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노인 중 한 분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날의 짐으로 까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어의 나는 집으로 갑니다와 구조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죠. 이어서 밥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들을 물어보았고 모두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저는 리샨에게 말했습니다. 라후어와 한국어는 문장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런 일은 언어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죠. 리샨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의 흥분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의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라후어를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사용하는 고어일수록 한국어와의 유사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죠. 현대의 라후어는 중국어, 태국어 등 주변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기본 구조와 고어는 분명히 한국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 자료, 언어적 증거, 문화적 유사성까지 모든 것이 라후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손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언어의 유사성은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오래 보존하는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외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한 채 남쪽으로 이동했고 그들의 일부가 오늘날 라후족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피는 제 안에서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서의 놀라운 발견에 흥분한 저는 곧바로 중국 윈난성으로 향했습니다. 윈난성에는 더 많은 라후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역사를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었죠. 중국 당국에 연구 허가를 신청하고 윈난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지 조사를 계획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유난히 오래 붙들려 있었고 제 여권과 연구 목적을 반복해서 확인했죠. 윈난성 쿤밍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가이드 리우와 만났습니다. 킴블레이드 박사님, 라후족 연구는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라후족을 공식적으로 티베트계로 분류하고 있죠. 이 분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윈난 대학 역사학과와 함께였고 교수들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제가 라후족과 고구려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졌죠. 그건 매우 비과학적인 가설입니다. 장 교수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라후족은 티베트 버마어족의 일원이며 한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오니 제 노트북이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누군가 제 방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죠. 더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윈난 대학에서 온 공문이 저에게 도착했죠. 연구 협조 취소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리우에게 물었고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하는데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당신의 연구 주제가 너무 민감하다는 것이 진짜 이유겠죠.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고 제가 방문하려던 라후족 마을들도 갑자기 출입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저는 미국 대사관에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했고 대사관 직원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민족을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라후족을 티베트계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민족으로 간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라후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손으로 알려진다면 중국의 공식 역사관과 민족 정책에 큰 균열이 생길 수 있었죠. 저는 비밀리에 라후족 청년 노회와 연락을 취했고 그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인해 라후족이 겪고 있는 문화적 동화와 정체성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티베트계로 분류되어 있지만 우리 노인들은 항상 우리가 북쪽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온 정체성이 현대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죠.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제 연구가 이제는 잊혀져가는 민족의 역사를 되살리는 사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저는 다시 태국 국경 근처의 라후족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져가는 그들의 문화를 기록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죠. 마을에 도착하자 리샨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셨군요. 중국에서 위험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리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의 진짜 역사를 숨기려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으니까요. 리샤는 저를 마을의 청년 노예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25세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깊은 고민의 흔적이 서려 있었죠. 저녁에 노예와 함께 마을 외곽의 조용한 언덕에 앉았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쿤밍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현대화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라후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지워지고 있는지 보았죠. 노예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라후어 대신 중국어를 쓰도록 강요했고 전통 의상을 입으면 미개하다고 놀림을 받았죠. 젊은 세대들은 점점 도시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노예가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쓰던 고어는 이제 거의 들을 수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할머니에게서 나래 집으로 가요 같은 표현을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라후족과 한국인의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아주 먼 북쪽에서 왔고 그곳엔 높은 산과 푸른 강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그저 신화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가 진짜 역사의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의 어린이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도 10살 소녀 미아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녀는 전통 색동옷을 입고 친구들과 널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수줍게 웃으며 제게 다가와 노래를 불러주었고 놀랍게도 그 가락은 한국의 전래 동요와 비슷했습니다. 이 노래는 누가 가르쳐 주셨니? 제 질문에 미아는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 배운 아주 오래된 노래래요. 그 순간 저는 문화의 연속성과 단절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미아처럼 전통을 간직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 노예가 말한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고 있었죠. 1000년 동안 이어진 혈통이 이제는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 축제를 열었습니다. 노인들은 옛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춤을 추었죠. 그러나 젊은 세대의 많은 이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이미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리샨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한국인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낸 것들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단지 학문적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되찾아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라져가는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잊혀진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했죠. 라후족과의 시간을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 외할머니의 고향이자 고구려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땅인데 왠지 모를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곧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고구려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특히 벽화의 복제품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내판에 따르면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존재했던 강대국이었고 7세기 중반 당나라에 의해 멸망했다고 했죠. 킴블레이드 박사님이십니까?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중년의 한국인 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준 교수입니다. 박사님의 라후족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악수를 청하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저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북한과 중국에 위치한 고구려 고분 벽화의 대형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가 가리킨 벽화에는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있었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라후족의 전통 의상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김 교수는 다른 벽화를 보여주었고 돼지머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었죠. 라후족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라후족 마을에서 찍은 사진들을 김 교수에게 보여주자 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의복의 문양, 색상 배열, 심지어 장식 방식까지 너무나 유사합니다. 다음 날 김 교수의 안내로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들 사이를 걸으며 그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구려의 후예들은 발해를 세웠고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사라졌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전시 중에서 널뛰기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라후족 아이들이 하던 놀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라후족의 아이들도 똑같이 놀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놀이 문화는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저녁에는 김 교수의 초대로 전통 한식을 경험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찰밥이 있는 한 상을 받았을 때 저는 라후족 마을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맛과 향이 너무 비슷하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음식 문화야말로 가장 오래 보존되는 문화적 요소 중 하나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유전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인의 HLA-B59 유전자와 제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를 비교하는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유전자는 한국 북부 지역 사람들의 것과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죠.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사진들, 라후족 마을에서의 영상, 언어 분석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후족은 1000년 전 중국 땅으로 끌려간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느라 밤낮을 잊었습니다. 국립아시아민족문화연구소의 회의실에는 제가 모은 자료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죠. 라후족의 사진들, 고구려 벽화의 복제본, 언어 비교 분석표, 유전자 검사 결과 차트까지 이 모든 증거를 하나로 엮어야 했습니다. 자이르, 국제학술 대회 준비는 됐나? 연구소장 핸더슨 교수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거의 끝났습니다. 제 평생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국제학술 대회 당일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로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역사학자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죠. 오늘 저는 잊혀진 형제, 라후족과 고구려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시작했습니다. 의복의 유사성, 재래 방식, 놀이문화, 음식 문화까지 저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죠.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고 특히 언어적 증거를 제시했을 때는 더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라후어의 기본 문장 구조는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두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를 따르며 이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구조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라후족에게서 발견된 HLA-B59 유전자는 한국인, 특히 북부 지역 출신 한국인들에게서 높은 빈도로 발견됩니다. 이는 생물학적 연관성을 가리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문헌을 인용했죠. 삼국사기와 당서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약 20만 명의 고구려 유민을 농우, 즉 현재의 운남성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남쪽으로 더 이동하여 현재의 라후족이 되었다는 것이 제 연구의 결론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곧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중국 학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가설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연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학문적 탐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후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요. 한국 측 학자들은 제 연구 결과를 지지했고 김성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죠. 킴블레이드 박사의 연구는 잊혀진 역사의 한 장을 되살리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이 아니라 인류의 이동과 문화 전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라후족 청년 노회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발표 소식이 우리 마을에도 전해졌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껴왔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진실을 박사님이 세상에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고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되찾아주는 것이 학문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죠. 외할머니의 유전자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일부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제가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라후족은 더 이상 잊혀진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후예이자 한반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역사적 연결고리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라후족과 고구려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통해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적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유전자 검사로 시작된 여정은 중국 정부가 감추려 했던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밝혀내고 한반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잃어버린 혈연의 고리를 되찾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잊히고 왜곡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월에 묻힌 한국의 숨겨진 역사와 그 속에 깃든 자부심을 함께 되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